제가 예. 간단히 이제 우리 박종철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 건축 건설학부의 경영 교수님이시고요. 1학기 때는 어, 부동산 공법하고 토지 및 수익용 부동산 투자 실무를 강의하시고 2학기 때는 민법하고 주택법 및 공동주택 관리 실무 두 과목 도합 총 네 과목을 이제 강의하고 계시죠. 그리고 EBS 명품 공인중개사 교수님이시고 골든 리얼티 부동산 연구소 대표님이세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또 다시 읊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종철 교수님께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대한 그 공인중개사 대비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오늘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이제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뭐 짧으니까 뭐 어떤 구체적인 뭐 민법 내용보다는 민법을 어떻게 공부하면 좀 이제 성적이 좀 잘 나와서 이제 공인중개사 민법을 통과할 수 있을까? 저의 이제 좀 이렇게 어두운 과거를 좀 이렇게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제가 이제 일반적인 다른 곳에서 좀 공식적인 곳에서 강의를 할 때는요. 저희가 이제 뭐 과거 뭐 공부할 때 헤매던 얘기 이런 것들 잘 안 하고 저 옛날부터 똑똑하게 공부 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그 다 같은 또 우리 공부하는 우리 또 자산관리학부 예, 진짜 제가 너무 아끼고 이제 사랑하는 우리 같은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우리 같이요. 그렇죠? 뭐 누가 배우고 누가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제가 민법을 공부했는지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제가 처음 민법을 공부할 때하고 같은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물론 뭐 민법을 처음 공부했을 때가요. 제가 1986년도에 한양대 법대를 입학하면서 처음 이제 민법을 공부했습니다. 입학하고 나니까 이제 3월 달 첫째 주 이제 강의 시간에 교수님은 이제 안 들어오시고 이제 우리 조교 형이 대학원에 이제 조교 형이 이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법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민법이다. 그 중에 또 기본이 민법 총칙이니까 군의 서점에 가서 곽윤직 교수님이 쓰신 민법 총칙책을 하나씩 사서 다음 주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니까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 한양대 이제 군의 서점에 이렇게 제가 딱 갔더니요. 민법 총칙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책이 산더미처럼 있는 거예요. 서가에. 그때 이제 한글로 써 있는 게 아니라 한자로 민법 총칙이라 써 있는데 제가 민법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통칙인지 총칙인지 잘 못 읽겠어요. 예. 그래서 겨우 이제 저기 민법 총칙인가 보다 해서 서점의 아가씨한테 저 민법 총칙 책 좀 주세요 그랬더니요. 책 한 권 딱 뽑아 주는 거예요. 뽑아주면서 옆에 책도 좀 안 사시냐는 거 봤더니 그 옥편이라고 있습니다. 한자 찾는 거 옥편. 그래서 이제 그 민법 총칙 책이요. 깨알 같은 글씨로 넘겨보니까 현기증이 나요. 한글이 조사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한문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옥편을 사라는구나 해서 민법 총칙 책이 560페이지고요. 깨알 같은 글씨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옥편 한 권을 샀습니다. 그 집에 딱 와가지고 책 앞에다 이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86학번이니까 8602 이렇게 시작되는 학번을 딱 쓰고 한양대 법대 1학년 박종철 이렇게 쓴 다음에 첫 페이지를 읽는데요. 아는 한자가 민법이라는 글자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야, 이게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옥편을 찾아서 샤프로 밑에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하나씩.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한 페이지를 주석을 달았습니다. 민법의 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책 두께는 560페이지인데 하루에 한 페이지 해가지고 이거 한 2, 3년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야 이거 힘들겠다 싶었거든요. 이거 과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예, 다른 과는 다 한글로 돼 있는데 우리는 무슨 한자로 돼 있나.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한 100페이지쯤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옥편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앞에 나왔던 이제 또 나오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한자가 이제 익숙해질 때가 이제 1학년 2학기 때쯤 되고 나니까 옥편 없이 그냥 책을 읽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학교 시험 볼 때도 8절지에 이제 주관식으로 다 쓰는데 모든 답안을 다 한자로 써야 됩니다. 예, 처음 힘들었지만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야, 사람이랑 이게 적응의 동물이구나. 예. 그다음에 한 3학년쯤 되고 나니까요. 한글보다 한자가 더 편해요. 예. 그래서 한자는 눈으로 딱 보는 순간 그 의미가 딱 들어오는데 글자만 보고 한글은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 3학년쯤 되고 나니까 이제 한자가 더 편해지는 순간이 있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요. 예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문제가 다 한자로 나왔어요. 예전에. 예. 그때는 다 한자로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한자를 못 읽어서 문제를 못 푼다고 항의를 하는 바람에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마 그때 8회 시험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한글로 바뀐 겁니다. 예. 제가 이제 민법을 총 공부하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2학기 때 물권법 총론을 또 공부했죠. 그거 800페이지입니다. 교과서가. 대단하죠. 예.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채권법 총론. 그거 얇아요. 700페이지밖에 안 됐습니다. 예. 채권법 강론이 제일 두꺼웠어요. 880페이지. 친족법, 상속법 역시 또 한 권으로 500페이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공부할 때 힘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요. 뭔가 머릿속에 체계가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중간에 시험도 공부하면서.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짧은 시간에 법대에서 4년을 공부하는 것을 갖다가요. 짧은 시간에 다 마스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단점이 있냐 그러면 물론 뭐 여러분들 많이 이제 학원에 다니시겠습니다만은요.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학원에 뭐 민법 동영상도 이렇게 좀 공부하시겠습니다만은 보면은요. 짧은 시간에 공부한 것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요. 이 바닷가에 모래탑을 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파도가 한번 치고 나면은요. 다 사라져 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공부해놓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만 민법을 안 보잖아요. 가물가물해요.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짧은 시간에 공부하는 사람의 단점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공부하고 또 대학원에서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또 뭐 예전에 또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또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법 조문을 갖다가 1조부터 끝까지 다 외우게 되는 거예요. 예, 조문을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도 법조문을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법전을 갖다가 한 2권 정도로 샀네요. 다 떨어져 가지고. 예. 그러면 다 외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민법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게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에 민법 강의 제가 처음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강남에 있는 강남 행정고시학원이라는 곳에서 민법 강의를 처음 했습니다. 예. 그런데 딱 2달 만에요. 제가 최고의 민법 강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게 왜 그랬냐 그러면요.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제가 어려웠던 부분은 저한테 배우는 분들도 어려울 것이다. 내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배우는 분들도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긁어주는 강의 있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강의. 또 한 가지가 제가 1년 걸려서 이해한 것을 어떻게 하면 10분 안에 이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걸 제가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걸린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는 대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의사표시, 법률행위. 우리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만 갖고도요, 현기증이 납니다. 법률행위, 예, 의사표시, 대리, 예, 막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역시 그걸 갖다가 이해하는데 근 1년씩 걸렸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해 위주로 누가 조금만 이렇게 지도를 해주면요, 이해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그렇게 강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지방에서 저보고 공법을 강의해 달라는 겁니다. 공법은 제가 대학은 공부했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민법이 공부가 안 되면 공법은 공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는 민법을 강의하고요. 대전에 내려가 가지고는 제가 또 공법도 강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2002년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때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역사상 전국의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 공부를 가장 안 하고 시험에 응시한 게 2002년도입니다. 이 바로 13회 공인중개사죠. 그 왜 공부를 안 했는가? 2002년도 우리 뭐 했죠? 우리나라에 큰 행사가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요, 학원에 안 나와요. 다 응원하러 대한민국 뭐 붉은 악마 하고.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남성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탈락을 하고 여성 수험생이 가장 많이 붙은 애가 13회 공인중개사. 그리고 나서 이제 14회 공인중개사부터는요, 출제 경향이 바뀝니다. 전 과목이요. 왜 그랬냐 그러면 13회 시험 때까지는요, 시험 문제하고 정답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13회 때까지는요. 그러다가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문제를 풀었는데 그 정답이 뭔지 공개해라 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부터 먼저 문제와 정답을 공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2003년도 시험, 그때가 14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이제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는 거. 문제지는 그날 공개, 당일날 본인이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답은 한 달 후에 공개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지가 있으니까 각 학원에, 공인중개사 학원에 이제 강사들이요. 자기가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이제 다 올립니다. 학원에다가 올리는데 여기서 웃긴 일이 벌어지죠. 그 올린 정답이 틀리는 거예요. 아니, 학원 강사들이 자기가 책을 찾아보고 정답을 찾아서 올리는데 그 정답이 틀리는 거예요. 그때 가장 많이 틀렸던 게 민법이 한두 문제 정도 틀려서 올라왔었고, 그때 유명한 모 학원, 지금도 있는 큰 학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법 같은 거는 7문제가 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날, 그날은 그때 제가 어릴 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답을 올리는 그 대표 강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날 강의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14회 2003년도에 사우나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통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팬티 바람으로 이렇게 입고 이제 사우나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뭐 휴대폰 진동이 막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 락화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정답을 올리기로 했던 교수님이 그 이제 강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문제를 불러줄 테니 정답이 뭔지 말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했더니요. 2003년도만 해도요. 공인중개사 강사 중에요. 예, 정규 학력이신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뭐 중개사 시험 붙으셔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제가 있던 학원의 전체 강사가 전 과목 강사가 한 50명 정도였는데요. 그중에 법대 출신이 저 혼자였어요. 예. 그래서 정답을 갖다가 제가 민법도 정답을 내고요. 공법도 제가 정답을 다 냈습니다. 예.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이제 민법 강사들은 그래도 이제 법학 전공자들이 좀 강의를 합니다만은 아직도 안 그런 분들이 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민법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요.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거. 이거는 약간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예. 저도 강의도 해보고 공부도 해봐서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객관식을 대비할 때요. 그러면 고등학교만 졸업하시고 민법의 노량진의 그 대강사 그분 어떻게 했을까요? 다 외워서 한 거죠. 외워서 모든 걸 다 외워서 예. 깔끔한 판서 왜요? 예전엔 그게 통했거든요. 예전 여러분들 그 14회 공인중개사 민법 문제, 13회 민법 문제를 보시면은요. 그냥 외우면 다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예, 그런 민법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이 은퇴를 하게 된 계기가 판례가 이제 시험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 민법 판례가 민법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근데 판례가 민법에 나오는데 그 판례가 나오자마자 바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판례를 읽고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법대 출신의 이제 민법 강사들이 등장을 했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판례의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요. 출제 오류가 생겼을 때는요. 이거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상 출제 오류가 가장 많았던 해가 바로 2003년도 14회 공인중개사 시험 때부터입니다. 그때는요, 공법이 7문제가 다 맞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복수 정답 인정했고요. 민법도 한두 문제 정도. 왜 그럴까요? 그 전까지는요, 문제지와 정답을 공개 안 했기 때문에 출제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아주 뭐 편하게 출제를 하시고 검증 과정이 약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03년도부터요. 문제를 잘못 냈을 때 바로 행정 소송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제는 학설 같은 것을 문제를 못 내요. 학설은 정답 시비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를 내냐 그러면 정답이 딱딱 떨어지게 문제를 내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판례죠. 예, 그래서 판례를 내게 되면은 정답 시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제 주류로 자리 잡은 것이 14회 시험 이후로 15회 시험 때부터죠. 자, 15회 시험 역사상 가장 어려웠다는 공인중개사 시험이었습니다. 응시생이 26만 명 응시했는데 합격자가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죠. 26만 명이 시험 봤는데 합격자가 1,000명이 15회 2004년도 시험입니다. 뭐 2003년도도 26만 명이 응시했는데 합격자가 3만 명이었거든요. 3만 명이 응시자는 똑같은데 1,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원래는 합격자가 400명이었어요. 근데 400명을 발표하면 이건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거 출제 오류라고 이의 신청도 안 했는데 스스로 잘못 냈다 그래서 다 맞게 해주는 문제를 10명 문제를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000명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다시 재시험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15회가요. 이제 출제위원들을 갖다가 엄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는 까다롭게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명백한 것을 문제를 내자. 예. 그다음에 앞에 자만 따서 외워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내지 말자. 그래서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이제 법대 출신의 민법 교수님들이 이제 출제 유형이 되시면서부터요. 제일 싫어하는 게 앞에 자 따서 외우는 거. 근데 민법의 원리를 이해하면 1초 만에 정답 나오고 앞에 자만 따서 외우는 사람들은 틀리게 그렇게 문제 낸 것이 15회 시험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문제가 뭘 따라갔냐 그러면요. 우리 민법이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사법시험 문제가 있었고 그때 사법시험 민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민법, 변리사 민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법 문제 유형을 이제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그 실제 경향의 변화가 오는데요. 요즘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요. 요즘에 최근에 우리 민법 출제의 경향은요. 박스형 문제입니다. 박스 안에다가 지문 몇 개 써놓고 난 다음에 3개나 4개 써놓고 난 다음에 박스 안의 내용 중에 옳은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틀린 지문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이게 박스형 문제인데요. 이 문제 형태가요. 우리나라 문제 형태가 아닙니다. 이게 일본식 시험 문제 형태입니다. 일본식이에요. 예. 왜냐하면 일본의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 시험은요. 박스 안에다가 지문 한 5-6개 써놓고 난 다음에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그리고 옳은 거 틀린 것을 갖다가 이제 조합해 가지고 위에서 옳은 것은 전 몇 개인가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한동안 또 주류를 이뤘다가 또 사라졌다가 최근에 다시 부활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박스 안에 5개, 6개씩 막 집어넣는데 지금은 3개나 4개 정도를 집어넣고요. 이 박스 안에서 옳은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틀린 거 바르게 묶인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은 원래 이제 독일 민법인데요. 이 독일 민법을 일본인들이 베낍니다. 우리가 이제 베꼈다는 말은 법학에서는 안 쓰고요. 개수했다 그럽니다. 개수. 받아들였다. 근데 우리가 쓰는 말로는 베낀 거죠. 그렇죠? 근데 일본 민법을 다시 우리가 개수했습니다. 개수한 게 다시 우리나라 민법이다 보니까 원류는 원래 이제 독일 민법이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일본을 거쳐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 민법이 됐기 때문에요. 그럼 민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유학을 갈 때요. 독일로 가거나 일본으로 갑니다. 예.
근데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본 시험 문제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스형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공인중개사 출제위원이 되면은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스스로 사퇴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 항목이 당해 연도에 직계 가족 중에 응시하는 분이 있을 때는 사퇴해야 됩니다. 직계 가족. 부인이 응시하는데 남편이 출제하는 거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은요, 아는 교수님은 출제위원으로 의뢰를 받았는데요. 사모님께서 이제 응시하는 바람에 이제 당연히 사퇴하셨죠. 예. 근데 사모님께서 계속 재수, 삼수하시는 바람에 남편분이 이제 매년 사퇴하셔야 돼요. 짜증나니까 아예 그다음부터 의뢰를 안 해요. 예. 사모님이 오랫동안 장수를 하시는 바람에 이제 남편이 이제 응시를 못하는, 아니 그 출제를 못하시는 일도 생겼고, 또 한 가지가 당해 연도에 민간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신 분은요, 이제 사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출제 좀 안 해보시겠냐. 저는 자격 요건이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민간 교육기관에 강의를 막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출제를 못했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내시는 이 교수님들 그 성향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이걸 갖다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가 인터넷에 올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요. 약간 둥글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최근에는요. 어, 우리가 이름을 댈 만하면 알만한 공인중개사 대형 학원들이 있습니다. 이 학원들에서 나온 문제집 있죠. 문제의 집을 다 수거해서 이제 출제위원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합숙에 들어가죠. 합숙에요. 그래서 이제 합숙을 해서 외부와 완전 단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각 도에, 각 시도에 담당 공무원들이 있어요. 부동산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감시하려고 한 분씩이 이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 말씀도 괜찮겠네요. 요건 괜찮. 예전에는 이제 저기 제부도 같은 데서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합숙을 했습니다. 왜요? 거기는 이제 물이 빠지면은 걸어서 밖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제부도 같은 데 하고 지금은 이제 부산에서 하죠. 부산에 산업인력관리공단 이제 건물에서 하고요. 15회 재시험을 지나면서부터요.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 전년도 합격생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어, 처음에는요. 남자 여자 성비를 맞추고요. 연령대를 맞춰가지고 전화해서 혹시나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열흘 정도 감금 상태에서 문제 푸는 알바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문제를 내놓은 걸 갖고 이제 그 안에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험 문제 푸는 걸 가지고 이제 난이도를 맞춰서 바로 출제를 하고 인쇄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어디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예전에는 교도소에서 인쇄했다 그러죠. 문제 밖으로 안 나가니까 재소자들이 인쇄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어디서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엄격한 관리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그래서 역사상 문제가 가장 쉬웠던 해 중에 한 군데가 18회 시험대가 아주 쉬웠습니다. 20회도 쉬웠고요. 왜 그랬냐 그러면 그 전년도 합격생들이 다 까먹은 상태로 공부한 것을 까먹은 상태로 1년 후에 알바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남자, 여자, 나이대, 성별을 맞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까먹은 상태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문제 푼 그 난이도에 맞추면은요, 시험에 맞추면 문제 좀 쉬워지는 거였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관리가 문제가 생겨요. 한 10일 이상 이렇게 감금 상태에 있으니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술 사달라. 술 안 사면 문제 안 풀겠다. 술 사달라. 그 다음에 뭐 기계를 좀 달라. 기계. 이제 뭐 동양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기계를 좀 달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남자 수험생들은 빼고 여자 수험생들로만 이제 합격생들을 갖다가 알바생 모집해서 다시 이제 문제 푸는데 또 이제 여성 중에서도 좀 이렇게 어
우리 장희미 하구님 같은 분은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좀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요, 남자가 똑같거든요. 역시 술 사달라. 또 기계를 달라. 뭐 이런 분들 계시다 보니까 좀 젊은 여성 위주로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이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열심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시험 우수자에 대해서는 뭔가 베네핏을 준다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책을 갖다 펴놓고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진 겁니다.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수한 성적자 시상한다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 때문에 난이도 높아진 겁니다. 그 최근에 이제 문제의 경향 그래서 각 학원에서 발행한 객관식 문제집 있잖아요. 이걸 다 이제 수거해서 출제에 나눠주고 이 안에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다 빼라는 거죠. 근데 법 조문에 있는 것은요, 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법 조문에 있는 거. 법조문은요, 어느 문제집이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법조문에. 그 법조문은 괜찮아요. 그런데 절대 똑같은 문제 있으면 안 되는 거. 가불병 나오는 사례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가불병 문제, 예, 사례 문제가 그런 것은 절대로 똑같은 문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학원에서 발행한 객관식 문제집에 있는 똑같은 문제는 다 거른다. 예. 예전에 한번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전입니다만은요. 똑같은 문제 있을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이제 어느 과목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가불, 병정, 사례 문제가 엄청 길게 나왔는데 글자 하나가 안 틀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학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어, 출제위원이 문제를 갖다가 학원에 유출한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요. 여기서 반전이 생겼습니다. 정반대였어요. 예. 학원에서 낸 모의고사 문제를 예. 그 교수님 조교한테 문제 좀 만들려고 그랬더니 만들기 귀찮지 않습니까? 지나가던 학원에 가가지고 이제 문제를 얻어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반대로 학원에 나왔던 문제를 학원 낸지 모르고 이제 그대로 또 출제했다는 예, 그런 얘기가 또 있었죠 예전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요 문제 은행을 만들고 그래서 그 문제 은행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문제를 뽑아요. 한 문제는 카드가 하나씩이죠. 이렇게요. 뽑아서 그걸 갖고 다시 또 변화를 합니다. 지문 순서라도 바꾸고 약간씩 바꾸기 때문에 절대 똑같은 문제는 있을 수 없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쪽집게다 이런 것들 현혹되지 마세요. 왜? 민법은 쪽집게 문제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죠. 왜요? 아니, 법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는 건 쪽집게가 아니라, 그는 법전이 쪽집게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것에 이제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그 강사를 찾아서, 왜냐하면 큰 학원에서 민법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다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기 공부 스타일에 맞는 분이 제일 낫습니다. 예. 유명 강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에 맞는 분을 찾아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면 우리 요 공인중개사 민법 파트 요 사진 제가 작년 5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예. 마음에 날씬합니다. 드세요? 예. 작년 5월 달에 제가 18kg를 빼고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하고 식이요법해서 프로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이거 찍고 나오는데 이제 제 친구들이요 강제로 저를 막 먹였습니다. 이걸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이제 9kg가 쪘어요. 예. 이걸 못 보겠다 해서 예. 이거는 절대 포샵 안 한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이제 빤스만 입고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건 차마 못 올리고요. 예. 복근이 선명한 거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이제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옷 입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민법 총칙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법률 행위, 뭐 의사 표시, 법률 행위의 대리, 법률 행위의 무효와 취소, 이제 조건과 기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파트인데 민법 총칙 전체가 다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일부 중개사한테 필요한 것만 딱 뽑아서 이 출제 범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상당히 불만스럽죠. 어떻게 민법을 이렇게 잘라서 공부하는가? 연결고리가 시험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시험 범위에. 그러다 보니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공부할 때요. 저 이 법률행위 공부할 때 저 1년 걸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이제 민법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그렇죠? 법률 행위 막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법률 사실, 예. 법률 행위, 뭐 법률 요건 이런 거 막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하나의 정도의 개념을 갖다가 잡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법률 사실이 뭡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법률 요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효력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사 표시 있죠? 의사 표시. 우리 법률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법률 사실이 우리가 김밥을 만들 때 햄이라든가 아니면 시금치, 단무지 이런 것들이 다 법률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법률 요건이 뭔가? 예. 법률 요건. 바로 이것이 모여서 김밥이 되면 법률 요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법률 사실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헤매고 있었을 때 우리 법대 4학년 선배가 저한테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야, 단무지, 햄, 시금치 이런 것들이 법률 사실이다. 이걸 뭉쳐놓은 게 법률 요건이다. 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민법은요, 추상적인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일상생활에 주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의사표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기 일상생활이라든가 자기가 주로 하고 있는 일과 대입을 시키면은요,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 대리 같은 건데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2002년도였습니다. 2002년 1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 5월 달쯤에 이제 학원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당시 45세. 그리고 성은 강씨입니다. 제 이름을 말하면 안 돼. 합격자 명단 찾으면 나올 거거든요. 여성 45세 강모 씨. 예. 그리고 공부는 충청도 쪽에 사신 분인데요. 이분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고요. 직업은 다방 마담이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예. 근데 5월 달에 학원에 처음 오셨어요. 아니, 세상에 시험을 갖다가 그때는 9월 달에 시험 봤거든요. 지금은 10월 달입니다만은요. 9월 달에 시험 보고 그때 오셨는데 그분이 좀 제가 기억 남는 게 화장이 워낙 특이했어요. 눈이 펄해요. 눈 주변이 멍든 것처럼. 입은 뭐 잡아먹은 것처럼 뻘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원색의 화장을 하고 맨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5월 때 처음 오셨는데. 그랬더니 이제 쉬는 시간에 그때는 동영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학원에 학생 한 6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한 분이 저한테 이거 오시는 거예요. 아저씨 오셔가지고 저 맨 앞에 있는 그 아줌마가 무슨 다방 마담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거 어떻게 하시냐고. 자기가 거기 단골이래. 예,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학원에서는 제가 공법을 강의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한 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6월 달쯤에요. 저 교수님, 제가 민법을 공부하다가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그래서, 아니, 저는 공법 선생님이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왜 민법 선생님 물어보셔야죠. 당시 이제 민법 선생님은요,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그 전에 합격하신 분이에요. 예전에는 그 전에 합격하신 분이 그 다음에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학생들하고 문제를 풀다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답을 찾아요. 선생님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선생님이 좀 잘 못 가르치십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저보단 나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 이 긍정적인 마인드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가 제일 어렵냐 그랬더니 이 대리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혹시 그 다방을 좀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끄러워하시길래 제가 뭐 부끄러울 거 할 것도 아니고 근데 다방은 공법상 일종 근린 생활 시설이고요. 그렇죠? 일종 근생 운영하시는데 뭐 그렇죠? 전용 주거 지역에서도 허가 나온 일종 근생 하시는데 뭐가 좀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리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했는데 그 제가 그랬어요. 아침마다 학원에 나오시면은 그 다방은 어떻게 하고 오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장 믿는 아가씨가 있대. 미스 김이라고. 미스 김만 맡기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바로 대리권 수여입니다. 그랬더니 아, 이해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리인의 의사 표시가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하는 의사 표시가 본인한테 효력이 생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 남아서 그날 공부한 것을 다 베껴 쓴대요. 한 번 더 쓰고 다 외운다는 거예요. 아니,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하는 의사 표시가 본인한테 효력이 미친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스 김이 대리인이고 본인이 우리 강 선생님이시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고객인데 지금 현재 학원에 나와 있을 때 그 손님이 오셔가지고 커피 시켜서 커피 마시고 돈을 내고 가면 그 돈은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그건 제 거죠. 아, 이게 바로 본인한테 효력이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가슴에 와 닿는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또 그 다음 주 이분이 또 오셔서 대리 중에 제일 어려운 거 표현 대리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수님, 그 표현 대리 중에서요. 그게 125조 표현 대리가 있습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했다고 이걸 갖다가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리권도 없는 사람한테. 그 제가 또 고민하다가 혹시 그 다방에 어, 옆에 경쟁학원 다방에 아가씨가 놀러 오지 않냐니까 놀러 온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손님이 이 아가씨가 미스 전이라는 아가씨가 있대요. 옆에. 미스 전이라는 아가씨가 이 다방 아가씨 맞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조건 우리 다방 아가씨 맞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고 그때 만약에 외상값이 있는 그 고객이 이 아가씨한테 옆집 다방 아가씨한테 외상값에서 갚으면은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이게 바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입니다. 가슴에 와 닿는다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뭡니까? 예, 외상값을 10,000원을 받아오라 그랬는데 20,000원을 받아왔을 때 이게 바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입니다. 가슴에 와 닿는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돌아가셨다가 다음 주에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요. 이 다방에서는요. 품행이 단정하면 해고 사유가 된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품행이 단정해서 해고를 했는데 해고된 사실을 모르고 이 아가씨한테 외상값을 갚으면은요. 이것은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다. 가슴에 와 닿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또 채권법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다방에 배달이 나간다는 거죠. 배달. 예. 배달 가가지고 근데 설탕만 타고 프림을 안 탄 거예요. 예. 이게 불완전 이행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속한 시간에 배달 안 하죠. 이게 채무 불이행입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수령 지체가 뭐예요? 주문한 사람이 어 그때 그 자리에 없어. 배달을 갔는데 고객이 없어. 이게 뭐예요? 채권자의 수령 지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깨우쳤어 이제는. 민법의 모든 내용이 다방에 다 있구나. 예? 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 예? 이거 주문 넣었다가 취소하는 거 있죠? 그렇죠? 예. 모든 게 다 다방에 다 일단 깨우치고 그의 시험 합격했어요. 평균 62점으로. 아니 90점이면 어떻게 62점이 없대요. 예. 90점 넘어 붙었다고 해서 합격증에 이렇게 금태가 이렇게 둘러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합격증 2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카트라인만 넘기면 되죠. 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서 유지가 되셨습니다. 유지. 왜요? 다른 사람들은 자격증 없이 중개업하고 있는데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대단하신 분이고. 그럼 합격하신 다음에 저한테요. 샴푸 2개 선물했습니다. 샴푸 2개. 예. 이름이 잘 기억 안 나요. 이제 한 샴푸 2개 이제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건과 기한이죠. 조건. 예. 조건 뭐예요? 제 친구가 오면은 다방에 커피를 주문하겠습니다. 뭐요? 친구가 올지 안 오는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게 뭐예요? 조건. 그렇죠? 기한. 기한. 내 생일날 주문하겠습니다. 생일은 반드시 돌아오죠? 그래서 기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민법의 모든 사례는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그 사례가 다 나옵니다. 예. 그런 것을 깨우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씩 법조문에 대입하면요. 그것이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예. 진짜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깨우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좀 일찍 깨우쳐야 돼요. 예. 일찍 깨우치는 것이 승부다. 예.
근데 이제 물권법과 마찬가지죠. 우리 물권법 일반에서 보면은 뭐 독일에서 발전한 거 로마법상 제도, 예? 예, 독일법상 제도가 막 나오는데 그 물권법 같은 거 이런 것들도요. 역사를 조금 알면은 참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데 학원에서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민법 강의할 때 그런 걸 좀 제가 많이 좀 강조를 합니다. 예. 다른 데서 배울 수 없는 내용들, 이제 물권의 변동, 점유, 소유권 막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들 원래 여기서 민법 총칙에서 이제 물건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렇죠? 물건. 예. 그래서 동산, 부동산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물권법이 바로 이제 동산, 부동산과 관련되는데 교수님, 동산하고 부동산 같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자, 우리 동산하고 부동산을 갖다가 처음으로 구별한 사람은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 게르만족은 원래 유목민들이에요. 그래서 가축을 갖다가 데리고 유럽 대륙을 도는 거죠. 풀을 찾아서. 그래서 간단해요. 가축이 끄는 수레에 싣고 갈 수 있는 건 동산이고요. 싣고 가지 못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가 있습니다. 예. 카드 꽂고 이렇게 뭐 누르면 이렇게 막 메탁이 돌아가고 이거 총 딱 걸려 있는 거 있죠. 그게 주유기입니다. 자, 주유기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대법원 판례도 있죠. 수레에 실을 수 있으면 동산, 못 실으면 부동산이죠. 수레에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입니다. 예. 그래서 동산, 부동산을 구별한 것은 유목민들이 가축 수레에 실을 수 있으면 동산, 못 실으면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유럽대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문제가 터져요. 사람의 기억은 완벽하지가 않죠. 두고 갔던 부동산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와 건축물. 이게 누구 소유였지?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제도가 등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건물 등기부가 있고 토지 등기부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러면 동산 부동산 구별도 게르만족 유목민들. 그다음에 등기 제도도 유목민들인 게르만족이 만들어낸 거죠. 그런 것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쉬워요. 예. 판례도 다 그 밑바탕에다 깔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밑줄 치고 외우고 해가지고 외운 대로 시험 문제가 문제를 맞추고 약간만 응용을 하면은 못 맞히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물권법 같은 경우는요 옛날 얘기를 좀 공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옛날 얘기를 갖다가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소설책 혹시 아십니까? 예,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이제 쓰신 장미의 이름, 중세의 물권법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예. 영화를 보시려면 그런 영화를 좀 보세요. 장미의 이름으로 해서 주인공이 쇼 코넬이라는 분이 주인공입니다. 쇼 코넬이. 예. 이제 007 영화 나왔던 분인데, 그러니까 매일 그 야한 영화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좀 공부에 도움되는 거 있죠. 예. 장미의 이름으로 이런 영화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요. 중세 이 물권법이 생기게 되는 그 과정들 막 나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 소유권 중심인데요. 작년에 봤던 34회 때는요. 소유권이 좀 적게 나왔죠. 그렇죠? 예, 적게 나왔습니다. 예. 그전에는 세 문제 나오다가 두 문제 나오고, 점유권, 그렇죠? 예. 용익물권, 담보물권. 예. 그래서 우리 용익물권, 담보물권 같은 게 우리 공부할 때도요. 출발은 사실 민법 총칙이죠. 왜요? 민법 총칙에 뭐가 나오나요? 예. 우리 권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나오잖아요. 권능, 소유 권능, 그죠? 자,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세 개의 권능으로 나눠지죠. 소유권은.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가진다 그러면 소유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능. 그다음에 임대에서 수익을 내는 수익 권능. 남한테 파는 처분 권능. 그래서 권리는 세 개의 권능 나눠질 때 용익 물건은 뭐예요? 내가 소유자인데 사용 수익 권능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용익 물건이죠. 담보 물건은요. 처분 권능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담보 물건이죠. 그래서 용익 물건, 담보 물건은요. 출발이 권리의 구성 세 개의 권능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기본적인 바탕부터 공부를 하시면은요. 이해가 좀 깊어지죠. 아무래도 응용 문제에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권법 부분도 역시 이렇게 갈라지는데 아무래도 담보 물권이 중요합니다. 용익하고 담보. 여기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실무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익 물권과 이 담보 물권, 뭐 지상권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담보 물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예. 우리 계약법, 우리가 원래 채권법인데 채권법의 일부가 계약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법의 일부인 계약 파트가 요 계약 총론, 계약법 강론이 바로 채권법의 일부 부분. 그래서 채권법에서 계약법은 채권 총론 부분의 계약 파트가 한 세 문제. 그다음에 이제 계약법 강론이 바로 채권법 강론 파트인데 여기가 매매가 다섯 문제, 임대차 두 개. 왜요? 공인중개사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매매와 임대차 중개니까. 그래서 매매와 이제 임대차가 합쳐서 보통 한 일곱 문제 정도.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사이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쪽 부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특별법은요, 다 하나씩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근데 어느 한 파트는 딱 이제 두 개가 나오죠. 가만히 보면은 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한 개. 실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왜 하나 나올까요?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만 내는 거예요. 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한 문제만 이렇게 내고 있죠. 가등기 담보법 이게 1984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입학하고 난 다음에 요게 이제 바로 생긴 거죠. 그 전에 생겼는데 바로 책에 이게 들어온 거죠. 예. 가등기 담보법이고요. 요거 한 문제. 집합건물법 요거 한 문제. 부동산 실명법이라 그러죠. 여기 이제 이번엔 두 문제라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두 문제가 나왔던 것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요. 집합건물법하고 실명법. 여기 이제 두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출제 범위를 좀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만은 이 법에서는요 항상 이 법을 만들게 된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 있잖아요. 그래서 대항력 부분, 그렇죠? 역시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계약 갱신 같은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예, 예, 가등기 담보 또 요것도 우리가 이거 청산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요. 가등기 담보법이요. 처음 만들어질 때 1984년도에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바로 출제 포인트입니다. 예. 청산. 청산. 예. 돈 1억을 갖다가 빌려주면서 저 사람의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놓고 가등기를 해버리는 거죠. 1억을 갚으러 갔더니 채무자가 요리조리 피하면서 시간을 넘겨버려요. 그래서 약속한 날에 나는 돈을 못 받았다 해놓고 1억 빌려주고 10억짜리 부동산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서 10억짜리를 뺏어가게 된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들 때문에 청산을 하기 전에는 쉽게 말해서 1억 빌려갔다. 그러면 9억을 갖다가 채무자한테 돌려주기 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끔 만든 것이 핵심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법을 만든 재정 목적, 특히 특별법은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게 이 특별법이에요. 그러면 그 특별한 목적이 뭔가? 법률 제정 목적을 보면요. 출제 범위가 딱 나와요. 출제 포인트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민법을 공부하신 그 법대 교수님께서 법학 전공한 교수님께서 문제를 낸다 그러면요. 당연히 한 문제 낼 때 뭘 내겠습니까? 그 법의 제정 목적, 특별법은 특별한 목적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그 특별한 목적에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주변에 보면은요.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시는데 성적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왜요?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학문을 탐구해. 학문. 그렇죠? 예. 그래서 하루 종일 파고 들었는데 그 파고든 게 시험과는 거리가 먼 부분이에요. 본인은 그걸 알고 싶겠지만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될 게요. 어, 출제되는 부분을 파고들어야 되고요. 자기가 궁금하다고 해서 시험과는 관계없는 부분을 파고든다. 이거는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수험생 무덤 파고. 그런 일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더 하고 싶을 때
그때 파고드는 겁니다. 예. 제 주변에 우리 민법 학자들, 우리 이제 선배님들 보면은요, 한 가지 가지고 10년을 연구하시는 분 계셔요. 한 가지 가지고 10년 연구하십니다. 우리 사무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민법에요. 사무관리. 제가 채소 가게 주인이고요. 옆에 생선 가게 주인이 계시는데요. 제가 화장실이 급해요. 시장에서. 그래서 생선 가게 주인 아저씨한테 제가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대신 좀 요거 가게 좀 봐주시고요. 누가 와서 요걸 갖다 산다 그러면은 요거 1,000원에 팔아주세요 그랬거든요. 화장실 간 사이에 이제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채소를 보고 요거 얼마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무심코 이거 2,000원이에요 그랬습니다. 싸네요. 사간 겁니다. 그러면 1,000원에 팔아달라고 이게 사무 관리를 맡겼는데 옆에 생선 가게 주인 아저씨가 2,0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생선 가게 주인 아저씨는 여기 채소 가게 주인한테 1,000원만 돌려주면 되는가? 아니면 2,000원을 받은 게 2,000원이니까 다 돌려줘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10년 연구하신 우리 선배님도 계십니다.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시험은 접근하시고 학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파고들지 말라. 시험이 안 나오는 분 파고든다는 것은 무덤을 파는 거다. 수험생으로서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고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포인트가 되고요. 이제 작년에 나왔던 가장 최근 34회 문제를 보면은요. 진짜 제가 늙었네요. 제가 13회 때부터 강의를 했었는데 34회니까 저 어렸을 때 진짜 이뻤습니다. 예, 저한테 배우는 그 누님들이 저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예, 어떤 분은요, 제가 아침밥도 못 먹고 온다고 해가지고 보온병에 미역국을 끓여서 보온병에 다 먹었어요. 예, 도시락도 따다 주신 분 계셨습니다. 예,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02년도에 저한테 배웠던 분, 지금도 전화 통화합니다. 대전에 계시는. 원래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장 하시다가 공인중 합격하신 분인데요. 예. 지금도 인연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처남이 대전에 살 때 집을 구할 때 제가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예. 처남이 제 말은 잘 안 듣고요. 공인중개사 말은 믿어요. 예. 제 말에 신뢰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도요.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말하면 저 말 안 믿습니다. 네가 뭘 아냐고.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물으면 제일 정확하다는 거예요. 아버님 제가 조금 더 잘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뭘 아냐. 공인중개사가 최고다. 이게 저희 아버님의 그 생각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한테 전달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집 근처 공인중개사 가서 제가 먼저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최근 시험 문제 빡센 문제 12개나 나왔더라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예, 일본 시험식 출제죠. 일본 시험. 지문은 보통 3개나 4개 정도가 중심이 되고요. 옳은 것을 묶인 것은 틀린 거 묶인 것은 이럴 때는요. 자기가 가장 확실하게 아는 거 있죠. 거기 들어가 있는 5개 지문을 먼저 고르는 거죠. 예. 사례형 문제 12문제 갑을병정 그죠? 짜증나죠 12개. 예. 그다음에 난이도 상위 10개고요. 난이도 하가 10개입니다. 난이도 중 물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상이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공부를 좀 하신 분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면은요. 승부는 항상 난이도 중에서 나와요. 예. 하는요. 공부를 갖다가 한 1년만 꾸준히 하면 누구나 다 맞히는 거예요. 예. 10초 안에 맞히는 게 한데 그러면 우리 일단 과락을 넘기려고 그러면 열 몇 개를 맞춰야 됩니까? 예. 열 몇 개를 맞춰야 되죠? 16문제를 맞히면 과락 넘기죠. 그러면 난이도 하를 다 맞췄다. 예, 이건 누군 다 맞히는 거니까 맞히고 나머지 30개를요. 문제를 안 읽고 한 줄로 찍어. 5개. 그러면 확률적으로 30개고 오지선다행이 6개 맞죠. 그러면 몇 점 나오는 거예요? 60점 나오는 거죠. 예. 40점이 나오는데 근데 나머지를 갖다가 안 읽고 한 줄로 찍는 게 아니잖아요. 2개 중에 하나 찍고 3개 중에 하나 찍다 보니까 결국에 60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60점을 맞았다는 것은요. 몇 개를 맞힌 겁니까? 20개에다가 4개를 더 맞힌 거죠. 24개. 그러면 24개를 다 알고 맞췄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요. 난이도 하 10개를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난이도 중에서요. 예?
절반 반타작을 하면은요, 50점이 나와요. 예. 그러면 나머지 난이도 중 10개를 갖다가 무조건 뭐 찍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찍으면요. 거기에서 몇 개를 더 맞히면 돼요. 예? 4개를 더 맞히면 60점이 되는 겁니다. 예. 난이도 상도 이게 틀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줄로만 찍어도 2개는 맞춰요. 오지선다행이니까. 그래서 민법 60점을 못 맞는 게 더 힘들다. 예. 속으로 너한테나 쉽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학우님 계실 거예요. 니나 쉽지. 나는 어렵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이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은요. 실력이 30%, 자신감이 70%예요. 왜 그럴까요? 주변에 보면은요. 학원에서 이분은요. 한 70점, 80점 맞는 분인데 시험장에 60점이 안 나와요. 왜요? 시험지를 앞에 두고 긴장하는 거죠. 평소 실력을 발휘 못합니다. 우리 스포츠 선수 중에서도요. 큰 경기에 약한 선수들이 있죠. 바로 멘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면요. 이 객관식 시험은요. 진짜 그래요. 실력이 30%, 자신감이 70%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공부량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5개의 지문을 째려보는 겁니다. 째려보면은요. 이 5개의 지문 중에 하나가 가늘게 떨리는 지문이 보일 겁니다.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문제가 내가 정답인 줄 아는가 보다. 문제 앞에서 자기가 강하게 째려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앞에 놓고 자기가 먼저 주눅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문제가 수험생을 비웃습니다. 나 잡아봐라. 나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시험을 앞두고 있는 특히 공인 중에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완벽주의자 절대 시험 못 붙습니다. 왜요? 제가 민법을 공부한 지가 30년이 넘었네요. 저 아직도 부족합니다. 예. 근데 내가 민법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시험장 가겠다? 아니, 30년 공부한 이 선생도 완벽하지가 못하고 아직도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1, 2년 공부해가지고 완벽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퍼펙트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공부하다가 시험 보러 오라면 가는 거예요. 예. 절대 완벽하게 하겠다. 또 이 페이지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지 않겠다. 절대 금물이에요. 왜? 이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페이지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면 다음 장 안 넘어가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 번 획독수가 중요해요. 반복해서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앞에 궁금했던 내용의 해답은 저 책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주의자가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깊이 파고들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공부량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공부해서 문제 맞힌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해요. 예. 민법 강사들 많이 틀립니다. 문제 본인들도. 예. 어떻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해서 시험 봅니까? 그렇죠? 예. 어느 정도 공부해서 합격권 내에 들을 수 있는 공부량을 가지고 그다음에 자신감을 가져서 실수를 안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수험생들 중에서 실수가 가장 많은 게 공인중개사 수험생이라 그러죠. 가장 적은 게 수능 수험생들입니다. 그래서 어, 각 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모의고사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점수를 체크할 때요. 내가 100% 맞힌 문제 체크 몇 개인가. 그 다음에 틀렸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갖다 진짜 한 번 더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못 맞힐 만한 문제 있죠. 그거는 아예 제끼는 겁니다. 왜요? 100점이 필요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빼요. 왜? 어차피 문제 내시는 분들은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절대 못 맞힐 만한 문제를요, 한 5문제씩은 냅니다. 그 다음에, 웬만한 사람이 못 맞히는 문제 10개 가까이 낸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의 절반만 가지고 나머지 30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 중부터 하를 집중 공략하는 거고, 난이도 상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 틀리기 위해 내는 문제니까. 이런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제 경험을 좀 살려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가장 좋은 것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은요. 요거는 제가 팁입니다. 종이 A4 용지를 딱 준비하는 거예요. A4 용지 반으로 접어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죠. 그걸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 한 3장, 물권법 3장, 그다음에 뭐 이게 채권법 3장, 뭐 인사집행법 한 서너 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메모를 하는 겁니다. 예. 이 메모라고 제가 그랬지 절대로 책을 쓰라고 안 했거든요. 어떤 분은 메모를 하라고 했더니 책을 저술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법 다 합쳐서 A4 용지 앞뒤 15장이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보기 전날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모의고사 보면은요, 뭐가 줄어드냐 그러면 한 번만 더 읽어보면 맞출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다 맞히고 있는 거예요. 예. 웃으면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승부가 나는 거고요. 그러면 사람이 시험이 한 달 남으면은 사람은 긴장해서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와요. 그랬을 때 이 15장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놓입니다. 왜요? 이것만 공부 나는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부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물론 뭐 대부분의 수험생들 다 공부가 안 되죠, 매일. 그렇죠? 우리 수험생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집중이 잘 안 돼요. 공인중개사 수험생들 중에서요. 집중이 잘 되는 날을 갖다가 며칠이냐 물어보면 1년에 한 365일 중 한 5일 정도예요. 예. 컨디션도 좋고 공부도 아주 잘 되는 날 365일 중에 한 5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컨디션 좋은 날 공부에 붙을 수 있는 시험 하나밖에 없어요. 운전면허 필기 시험 정도예요. 그러면 나머지 360일은요. 항상 몸도 피곤하고 찌뿌듯하고 바쁘고 그다음에 속썩이는 주변의 가족들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몸도 아프고 가족이 또 아파. 나 공부하려고 책 펴놨는데 누가 아프다 그래. 이런 게 36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절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시험이 1년 남았다. 그러면 10달 남은 것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왜? 성인이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는요. 한 달, 2달은 절대 공부를 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본인이 아프거나, 그다음에 가족들이 아프거나, 그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아프거나 막 그럽니다. 예. 예전에 저한테 배우신 분은요. 3년 내리 시어머니께서 독자의 그 며느리인데, 독자, 외동아들의 며느리인데, 시험 보기 한 달 전만 되면 시어머니가 입원을 해요. 예, 3년 내리.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 씻은 듯이 나사서 퇴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1년이다 그러면 2달은 없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2달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수험생의 자세예요. 그러면은요, 아주 편안하고 본인이 아프거나 주변 가족이 아프고 내가 공부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 예상했던 일이구나. 담대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요, 특히 국가 자격 시험은 실력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활 태도까지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건강 관리를 좀 잘하시고 생활 태도를 갖다가 좀 낙천적으로 오늘 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다가 무슨 뭐 부동산 뭐 유튜브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뺐다가 이제 다시 이제 마케라 TV 공부 마케라 뜻입니다. 마케라 TV. 예. 1000명이 되면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데 현재 937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마케라 TV 좀 가입을 해서 1000명을 넘겨주면은 제가 1000명 기념으로 라이브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네이버 카페 이제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 가끔 한번 들어와서 검색해 보시면 도움된 게 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도 얘기하고 저 어두운 얘기, 과거. 예, 저는 예전에 민법의 선 이야기를 몰랐습니다. 예, 입학한 지 2달 만에 알았어요. 선이 저는 좋은 뜻, 악한 마음 품고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 저도 이렇게 민법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체계적으로 하나씩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박종철 예, 교수님, 예, 감사하고요. 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